안녕하세요. 책밭에 머물렀던 시간이 기억에도 남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음은 이야기꾼. 북인도의 한 도시에서 지낼 때의 일이다. 잘 아는 인도인의 아들이 천연두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렸다. 여러 해 동안 친하게 지내고 여행을 함께한 적도 있는 사이라서 서둘러 그의 집을 찾아갔다. 환자는 좁은 침대에 누워 고열에 신음하고 있었다. 온몸엔 붉은 발진이 가득했다. 마타지라고 불리는 천연두에 걸리면 인도인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 민간요법에 의존하거나 마타지 신을 모시는 사원에 가서 기도를 올린다. 병원에 데려가면 마타지 신이 분노해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달래어 떠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20살 간 넘은 환자는 내가 이마를 만져도 겨우 눈을 뜰 정도로 증세가 심각했다. 환자 주위에는 아카시아 잎처럼 생긴 초록색 님나무 잎사귀가 가득 뿌려져 있었다. 님나무 잎은 천연 항생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인도의 시골에는 집집마다 이 나무가 있다. 인도인들은 박하향이 나는 툴시어브와 더불어 님나무를 신이 준 선물이라고 믿는다. 나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환자를 격려하고 부모를 위로하며 30분 남짓 있다가 숙소로 돌아왔다. 내가 천연두 환자의 집에 다녀온 걸 알고 게스트하우스 주인을 비롯해 모든 사람의 안색이 변했다. 천연두는 사망률이 매우 높은 법정 전염병으로 밀폐 공간에서도 공기로도 전염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오열, 오한, 두통과 함께 심한 복통과 의식의 변화까지 초래한다. 그런 심각한 병이라는 걸 미처 몰랐던 것이다. 차츰 걱정이 밀려왔다. 작고 밀폐된 방에서 환자의 손과 이마를 만지며 반 시간이나 있었기 때문에 천연두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제 어떻게 하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서둘러 귀국해야 하나? 만약 천연두 진단을 받으면 격리 환자가 될 텐데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아니면 님나무잎 빻은즙을 피부에 바르고 몸 둘레에 잎을 뿌린 채 누워 있어 볼까? 게스트하우스에선 나를 계속 투숙하게 할까? 두려움은 빠른 속도로 커져갔다. 만약 의식이 오락가락하면 누가 나 대신 한국의 가족에게 연락하지?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데 내가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발진이 돋으면 누구도 곁에 오려고 하지 않겠지? 나를 간호해줄 현지인 친구를 미리 정해놓아야 하지 않을까? 온갖 상상으로 잠을 설치고 맞이한 이튿날 아침, 입맛이 없어 게스트하우스 베란다에 앉아있던 나는 등을 긁다가 피부 발진과 흡사한 붉은색 부스럼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마를 짚어보니 의심스러운 미열도 있었다. 생각이 급속도로 복잡해졌다. 균이 각막에 침범하면 실명할 수도 있고 뇌에 침범하면 뇌염이 발생한다는데 뇌는 어쩌지 못하더라도 생수로 눈을 빡빡 씻어볼까? 아니, 이건 흔한 종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긁어보니 진물 같은 것이 나는데 천연두일 가능성이 컸다. 판단이 오락가락 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당신은 인터넷도 없던 때라서 천연두의 증세를 자세히 확인할 길도 없었다. 이 정도 증세를 가지고 의사를 찾아가 상담하면 웃음거리밖에 안 될 노릇이었다.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오후가 되었을 때 복통이 시작되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거다. 나는 침대에 반드시 누워 님나무 잎들이
내 주위에 뿌려지는 장면을 상상했다. 마지막에는 겐지스 강가에 화장터로 옮겨지겠지.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전염병 환자의 집에 가는 게 아니었어. 아니, 이번에는 인도에 오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죽을 거였으면 차라리 무산소 에베레스트 등정이나 시도했어야 했어. 아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초연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그래야 오랫동안 명상을 해온 사람답지 않겠는가. 아쉽더라도 하하하 웃으며 작별하자. 조건 지어지고 형상을 가진 모든 것은 소멸한다고 하지 않는가. 아니, 그 전에 한국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화라도 몇 통 해야 하지 않는가? 뉴스에도 내 이름이 등장하겠지. 이것이 마음의 이야기다. 나를 번뇌에 빠뜨리고 앞당겨 걱정해서 지금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의 조건과 형상을 부여해 강력한 힘을 갖게 하는 마음이 지어내는 이야기다.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야기꾼이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도 그 이야기 실력을 능가할 수 없다. 마음이 지어내는 이야기는 어떤 소설, 어떤 신화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의식을 지배할 때 눈앞의 현실보다 가공의 세계가 더 생생한 현실이 된다. 그때 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버스에 앉아 망상에 빠진 사람처럼 삶의 표현을 그림자처럼 지낼 뿐이다. 마음은 매우 쉽게 우리를 충실한 하인으로 만든다. 그러나 마음만큼 형편없는 주인도 없어서 지금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실제보다 상상에 더 많이 고통받게 한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드느라 마음은 항상 바쁘다. 매사추세츠 의과대학 교수이며 명상교사인 존 카바진의 지적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에 한 번도 완전히 존재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으며 우리 자신의 충만한 가능성과 단 한 번도 완전히 접촉해 본 순간이 없을 수도 있다. 생각이 자기 멋대로 꾸며낸 이야기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전에 알아차려야 한다. 두려움, 욕망, 불안을 연료로 마음이 지어내는 이야기를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기는 것이다. 마음의 하인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만큼 큰 기쁨과 평안은 없다. 그 인도인의 아들은 천연두가 아니라 수두였으며 천연두는 1970년대 말에 전 세계적으로 사라진 질병으로 선언되었다. 수두는 대부분 병이 진행되면서 자연적으로 좋아진다. 그리고 내 등에 난 것은 사소한 부스럼이나 땀띠에 불과했다. 뜨거운 태양 아래를 오가느라 약간 더위를 먹었을 뿐이며 과도한 신경성 복통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지어낸 이야기는 나의 허약한 영적 수준을 드러내며 밤에 꾸었던 꿈처럼 사라졌고 잠시 마음이 맑아졌다. 다음 이야기를 지어내기 전까지는 말이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 이유. 어느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강에 목욕을 하러 갔다. 일행이 강으로 걸어 내려갈 때 강둑에 있던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여자가 목욕을 하다가 목걸이를 분실했는데 남자가 심하게 질책하자 언성이 높아진 것이다. 스승이 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왜 소리를 지르는가? 제자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 제자가 말했다. 평정심을 잃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닐까요? 또 다른 제자가 말했다.
분노에 사로잡혀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스승이 물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바로 앞에 있는데 굳이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큰 소리로 말해야만 더 잘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말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스승은 다시 물었다. 사람들은 왜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가? 제자들은 각자 다양한 이유를 내놓았으나 어느 대답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마침내 스승이 설명했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서로의 가슴이 멀어진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만큼, 그 거리만큼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소리를 질러야만 멀어진 상대방에게 자기 말이 가 닿는다고 여기는 것이지. 화가 많이 날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소리를 지를수록 상대방은 더 화가 나고 그럴수록 둘의 가슴은 더 멀어진다. 그래서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스승은 처음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남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 두 사람의 가슴은 아주 멀어져서 마침내는 서로에게 죽은 가슴이 된다. 죽은 가슴에겐 아무리 소리쳐도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더 큰 소리로 말하게 되는 것이다. 스승은 이어서 말했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랑을 하면 부드럽게 속삭인다. 두 사람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에게 큰 소리로 외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랑이 깊어지면 두 가슴의 거리가 사라져서 아무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두 영혼이 완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이지. 그때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말 없이도 이해하는 것이야. 이것이 사람들이 화를 낼 때와 사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란다. 스승은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논쟁을 할 때 서로의 가슴이 멀어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 화가 난다고 소리를 질러 서로의 가슴을 밀어내서는 안 된다. 계속 소리를 지르면 그 거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되고 마침내는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게 된다. 영적 스승 메어 바바가 들려주는 우화다. 우리가 서로에게 화를 낼 때, 특히 연인이나 가족이나 부부 사이에 소리를 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가르침이다. 화가 나면 마음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멀게 느껴진다. 그것이 화의 작용이다. 반면에 사랑은 가슴의 문을 열어 멀리 있는 사람도 가깝게 느껴지게 한다. 그것이 사랑의 작용이다. 갈등의 10%는 의견 차이에서 오며 나머지 90%는 적절치 못한 목소리와 억양에서 온다는 심리학의 통계가 있다. 목소리의 크기가 오름의 척도는 아니다. 소리를 지르는 관계는 가슴이 멀어진 관계이다. 그래서 자기 말이 들리게 하려고 더 크게 소리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두 가슴은 더욱 멀어진다. 소리친 다음의 침묵은 가슴이 죽어버렸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자주 소리를 지른다. 낯선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는 드물다. 더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더 상처를 주는 것이다. 다음번에 화가 날 때 이 우화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목소리의 크기는 가슴과 가슴 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을, 그리고 소리의 크기만큼 더 멀어지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소리 지를 때 더 고통받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불붙은 석탄을 던지는 사람은 자신부터 화상을 입는다. 내가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깨닫는 것은 그러한 행동이 나를 주위 세상으로부터 더 고립시킨다는 것이다. 혹시 우리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멀어진 관계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고독자가 아닐까? 남태평양의 섬에 사는 어느 부족은 쓸모없는 나무를 제거해야 할 때면 온 부족민이 모여 그 나무를 향해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한다. 넌 필요 없는 나무야. 넌 아무 가치가 없어. 도끼나 톱으로 자르는 대신 그렇게 계속해서 큰 소리로 쓰러져라, 쓰러져라 하고 외치면 얼마 안 가 나무가 시들어 죽는다는 것이다. 화가 나서 지르는 소리는 거리를 멀어지게 할 뿐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죽게 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소리를 지른다면 그것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고 거리를 좁히고 싶다는 뜻이다. 다정한 관계를 묘사하는 단어 중에 첩첩남남이라는 말이 있다. 작은 목소리로 즐겁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양이나 남녀가 마음이 맞아 정답게 속삭이는 모습을 의미한다. 가슴이 더 멀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소리치지 않기,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이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미소 짓게. 며칠 전 배우 김혜자 씨와 함께 차를 마시던 중 그녀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경험한 일을 들려주었다. 10년이 넘는 내전으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국민의 절반이 난민으로 전락한 그 나라에 김혜자는 의료 봉사팀과 함께 도착했다. 그리고 어느 움막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다 쓰러져가는 흙집 안에 한 흑인 여성이 고통으로 신음하며 누워 있었다. 의사가 그녀의 몸을 눌러보니 누르는 자리마다 역겨운 고름이 흘러나왔다. 사람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숨을 쉬고 있는 것이 기적으로 여겨졌다. 의사와 김혜자는 몇 시간에 걸쳐 소독약으로 그녀의 몸을 닦고 고름을 제거해 주었다. 다 마쳤을 때 30대 중반의 그녀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마치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지만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보살펴줄 누군가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엉망진창인 몸을 다 닦아주었을 때 그 여인은 뜻밖에도 평화롭게 미소를 지었고 처음에 괴로웠던 얼굴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어 있었다. 몸은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빛이 났다.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여인은 김혜자와 의사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제 행복하다고. 짧은 생을 고통으로만 보냈으나 한 번의 따뜻한 손길로 행복을 마음에 품고 떠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하며 김혜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행동이나 말이 그 사람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으며 그 사람은 그 느낌을 간직하고 떠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어느 명상 잡지에서 뉴욕 택시 운전사의 경험담을 읽은 적이 있다. 밤중에 전화를 받고 승객을 태우러 갔는데
어두운 슬럼가에다 인적조차 없었다. 그런 상황이면 다들 그냥 차를 돌리지만 그 운전사는 왠지 알 수 없는 느낌이 들어 경적을 울린 뒤 차에서 내려 건물로 다가갔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연약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참 뒤 문이 열리고 80살이 넘어 보이는 노부인이 작은 가방을 끌고 나왔다. 고전 영화에서처럼 원피스에 베일이 드리워진 모자를 쓰고 있었다. 운전사의 에스코트를 받아 택시에 올라탄 그녀는 찾아갈 주소를 건네며 시내를 통과해 가자고 부탁했다. 주소지까지는 20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시내를 거쳐가면 1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운전사가 설명하자 그녀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자신은 지금 노인병원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다. 2시간 동안 그들은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다. 그녀는 자신이 처녀 시절에 엘리베이터 걸로 일하던 빌딩 앞에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하고는 창문 밖으로 한참 동안 그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 다음에 간 곳은 그녀가 결혼해서 갓 신혼살림을 차린 주택가였다. 지금은 가구 전시장으로 바뀐 소녀 시절 춤을 추곤 했던 무도회장 앞에서도 멈췄다. 그녀는 건물 앞이나 내거리에 차를 세우게 하고는 아무 말 없이 어두운 차 안에 앉아 밖을 응시하곤 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이제 가야겠어요. 작고 허름한 요양원 앞에 직원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택시에서 내린 그녀가 지갑을 꺼내 요금을 묻자 택시기사는 돈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그녀를 부축해 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그를 꼭 껴안으면서 말했다. 이 늙은이가 생애의 마지막 기쁜 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고 소리를 내며 문이 닫혔다. 그녀 인생의 마지막 문이 닫히는 소리였다. 불친절한 택시를 탔거나 참을성 없는 운전사를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운전사가 먼 길을 돌아가기를 거부했거나 그녀를 내버려 둔 채 어두운 슬럼가를 떠났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 우리가 내미는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다. 그 영혼은 그 마지막 느낌을 마음에 간직한 채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수도승과 정갈. 한 수도승이 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 옷을 벗고 강으로 들어가 몸을 담그려는 찰나 새끼 정갈 한 마리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눈에 띄었다. 정갈은 헤엄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면 익사할 게 분명했다. 집게발을 버둥거리며 가라앉는 정갈의 모습에 연민을 느낀 수도승은 정갈을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물가로 데려가주기 위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익사 직전에 구조된 정갈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꼬리에 독침을 수도승의 손바닥에 박았다. 뜻밖의 일격을 당한 수도승은 극심한 통증에 비명을 질렀다. 그는 본능적으로 정갈을 떼어냈고 정갈은 다시 물속에 빠졌다. 버둥대는 정갈을 보고 수도승은 또다시 연민의 마음이 일어 그 독충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물가에 닿기도 전에 정갈이 재차 독침을 찔렀다. 처음보다 더 강한 독이
팔을 타고 전해졌다. 너무 아파 손을 흔들자 정갈은 또다시 강물에 빠졌고 이번에도 수도승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정갈을 구했다. 강둑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보다 못해 소리쳤다. 정갈을 내려놓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독침에 찔릴 거예요. 정갈은 정갈의 운명에 맡겨요. 독충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무의미해요. 정갈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요. 그 충고를 무시한 채 수도승은 다시 정갈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물가로 향했다. 가까스로 물가에 이르렀을 때 정갈이 세 번째로 독침을 박았다. 배와 심장까지 통증이 느껴졌다. 수도승은 비틀거리면서도 정갈이 물에 빠지지 않게 보호했다. 지켜보던 남자가 황급히 달려와 수도승을 물 밖으로 끌어냈다. 그 틈을 타 정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래사장으로 사라졌다. 수도승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남자가 어처구니 없어하며 물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미소를 지을 수 있죠? 저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정갈은 계속해서 당신을 찌를 게 뻔한데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해준 거죠? 수도승이 말했다. 당신 말이 옳소. 정갈은 계속해서 나를 찌를 것이오. 그러나 정갈은 아기를 가지고 찌른 게 아니오. 물의 본성이 적게 하는 것이듯이 정갈의 본성은 찌르는 것이오. 따라서 정갈은 자신의 본성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오. 정갈은 내가 자기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려고 한다는 걸 깨닫지 못했소. 그것은 정갈의 본성이 다다를 수 없는 의식의 차원이기 때문이오. 하지만 독침으로 찌르는 것이 정갈의 본성이듯이 위험에 처한 생명체를 구해주는 것이 수행자의 본성이오. 정갈은 자신의 본성에 충실했고 나는 수행자의 본성에 충실했소. 여기에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소. 정갈이 자신의 본성을 저버리지 않는데 내가 나의 본성을 포기할 이유가 무엇이오? 그래서 나는 미소 지은 것이오. 정갈과 나, 우리 둘 다 자신의 본성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이오. 정갈과 벌, 꽃, 새 모두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아간다. 본성에 따라 독침을 찌르고 자신을 보호하고 씨앗을 퍼뜨리고 둥지를 짓는다. 본성에 따라 그 행위들은 그 자체로 완벽하며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인간의 본성도 그 자체로 완벽하다. 다만 완벽한 그 본성을 조금은 끌어올리는 일도 가능하다. 획득하고 소유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본능 차원에서 선하고 나누고 서로를 살리는 차원으로 연민을 느끼고 인내하고 관용하는 차원으로 그 차원이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본성 속에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 본성에 충실한가? 자기 안에 낮은 차원의 본성을 따르는가? 아니면 높은 차원의 본성을 따르는가? 내 안에는 정갈도 있고 수도승도 있고 방관자도 있다. 어느 본성에 먹이를 줄 것인가는 자신의 선택에 달린 일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연민과 폭력, 사랑과 증오, 이기심과 이타심, 무시와 존중 등 다양한 속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속 정갈로 세상과 타인을 찌를 수 있고 자기 안의 수행자로 인내하며 관용할 수도 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관계없이 그 선택이 당신의 본성을 결정한다. 자신 안에 낮은 차원의 본성을 따르면 당신은 낮은 차원의 자신을 거듭 만날 것이고, 높은 차원의 본성을 따르면 높은 차원의 자신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아메리카 인디언 체로키 부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우화이다. 부족의 원로 전사가 손자에게 삶에 대해 가르치면서 사람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전투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 마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다. 그것은 분노고 질투고 탐욕이다. 거만함이고 거짓이고 우월감이다.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다. 그것은 친절이고 경허함이고 공감이다. 기쁨이고 평화이고 사랑이다. 귀 기울여 듣던 손자가 물었다. 어느 쪽이 이기죠? 체로키 노인이 말했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겠지. 지금이 바로 그때. 점성가들의 나라라고 할 만큼 인도는 점성하게 발달해 있다. 모든 아이는 출생 청궁도에 따라 운명이 부여되며 취직과 결혼, 이사, 여행, 사업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점성가의 해석과 조언이 작용한다. 점성학자인 내 인도인 친구 수닐 티와리는 내가 인도에 갈 때마다 매번 어느 쪽 방향으로는 가지 말라거나 어떤 색깔의 옷을 입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러면 나는 일부러 그 방향으로 멀리까지 여행하거나 그 색깔의 옷을 위아래로 맞춰 입고 나타나 그를 놀라게 했다. 점성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다. 시간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힘이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 그 자체이다. 지금 이 시간에 탄생하는 모든 것은 이 시간의 특성을 포함한다고 칼 용은 말했다. 천문학 도시로 이름난 핑크시티 자이푸르에 한 점성가가 있었다. 그는 뛰어난 천문 관측가이며 점성학자였지만 그의 아내는 불만이 많았다. 당신은 매일 천문학 책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별자리에서 쌀이 나와요, 밀가루가 나와요. 돈을 벌어와야 살잖아요. 그때마다 점성가는 자신을 믿으라고 말했다. 자신의 지식 추구가 헛되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며 자신이 지금 별자리의 배열을 예측해 우주 역사상 가장 상스러운 순간을 계산해내고 있는 중이라고. 그 특별한 순간이 오면 옥수수 알갱이가 황금으로 변할 것이라고 그는 장담했다. 그러나 아내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언제까지 그런 허황된 소리를 늘어놓을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기적을 행한 적이 있다면 우린 이렇게 가난뱅이 신세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한 끼 식량도 구해오지 못하면서 어떻게 옥수수를 황금으로 바꾼다는 거죠? 아내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천문 연구를 계속한 점성가는 어느 날 그 상스러운 순간이 마침내 다가왔다고 선언했다.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행성들의 배열로 우주 에너지가 그 한순간에 집약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신중하게 일렀다.
나는 이제부터 깊은 명상에 들어갈 것이요. 한순간에 모인 우주의 에너지를 이곳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요. 당신은 옥수수와 뜨겁게 달군 솥을 준비하시오. 내가 신호를 하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옥수수 알갱이를 전부 솥에 부어야 하오. 그러면 그것들이 팝콘처럼 터지면서 황금 알갱이로 변할 것이요. 그 순간을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조금만 늦어도 천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사라질 것이요. 그의 아내가 냉정하게 진실을 말했다. 눈 씻고 봐도 이 집에 옥수수가 한 알도 없는데 어떻게 황금을 만든단 말이죠? 점성가가 말했다. 이웃집 여자에게 가서 조금 빌려오면 되지 않소? 하는 수 없이 점성가의 아내는 옆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옥수수 알갱이를 한 솥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이웃집 여인이 놀라서 물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은 양의 옥수수가 필요하죠? 순진한 점성가의 아내는 자초지종을 얘기했고 여인은 선뜻 옥수수를 빌려주었다. 점성가의 아내가 떠나자 이웃집 여인은 천년에 한 번 오는 우주의 상스러운 순간이 점성가의 집에만 작용할 리 없다고 여기고 그 드문 기회를 자신도 붙잡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서둘러 불을 지펴 솥을 뜨겁게 달군 뒤 옥수수 알갱이를 가득 준비해 놓고서 벽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는 사이 점성가의 아내도 얻어온 옥수수를 앞에 놓고 달궈진 손 옆에 앉아 남편의 신호를 기다렸다. 명상에 잠겨있던 점성가가 드디어 바로 지금이야! 하고 외쳤다. 그 순간 이웃집 여인은 즉각적으로 뜨거운 솥에 옥수수 알갱이를 부었다. 그러나 점성가의 아내는 미심쩍어하며 되물었다. 지금 옥수수를 넣으라고요? 지금이 정말로 그 순간인 게 맞아요?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점성가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우주의 상스러운 순간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말 그대로 황금 같은 기회가 날아간 것이다. 크게 실망한 점성가가 그동안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어버린 아내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을 때 이웃집 여인이 반짝이는 황금 알들이 가득 담긴 솥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감사 표시로 황금 알 몇 알을 점성가의 아내에게 선물했다. 눈이 휘둥그레진 점성가의 아내가 남편에게 외쳤다. 다시 한 번만 그 상스러운 순간이 돌아오게 해봐요. 이번엔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을게요. 점성가가 소리쳤다. 한 번 지나간 우주의 순간을 내가 어떻게 되돌린단 말이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모르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놓쳤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친 것은 지금 이 순간들이다. 삶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언제든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이 순간 행성들의 배열은 그 자체로 완벽하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자유로운 새가 있었다. 다른 새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을 날고 열매를 따먹고 맑은 목청을 자랑했다. 그런데 그 새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작은 돌 하나씩을 모았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돌들을 분류하면서 즐거운 일이 떠오르면 웃고 슬픈 일이 기억나면
울었다. 새는 언제나 그 돌들을 가지고 다녔다. 그 돌들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새는 더 많은 돌들을 갖게 되었고 늘 그런 식으로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돌들을 분류했다. 마침내 돌들이 무거워져서 새는 하늘을 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급기야 어느 날은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이 날던 새는 이제 땅 위를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 혼자서는 한 걸음도 움직이기 힘들었다. 열매를 따먹을 수도 없었다. 이따금 내리는 비에 겨우 목을 축일 뿐이었다. 하지만 새는 끝까지 견디며 자신의 소중한 돌들을 지켰다. 얼마 후 새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숨졌다. 그 새를 떠올리게 하는 한 무더기의 쓸모없는 돌멩이만이 뒤에 남았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다. 모든 과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날개에 매단 돌과 같아서 지금 이 순간의 여행을 방해한다. 몇 해 전 네팔에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할 때의 일이다. 포카라를 출발해 일주일 넘게 걸어 3,800m의 묵티나루로 가는 여정이었다. 사과 산지로 유명한 중간 지점의 좀손 마을은 작은 공항이 있는 산악지대의 요충지라서 여행자가 많고 숙소도 다양했다. 우리 일행은 공항 부근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는데 여주인이 볼에 밥풀이 붙은 욕심쟁이였다. 방은 지저분하고 음식도 열악했다. 나중에는 비싼 가격 때문에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트레킹 코스의 숙소는 하룻밤 묵는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일찍 배낭을 메고 다시 출발했다. 다음 마을인 무스탕 왕국 초입의 카그베니까지는 마른 강바닥을 따라 반나절 넘게 걸어야 했다. 얕은 물길도 통과하고 흔들다리도 건너고 목에 종을 매단 노새들의 행렬과도 마주치는 그 길은 멀리 안나푸르나, 다올라끼리, 닐기리 등 신비롭게 솟은 히말라야 영봉들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코스였다. 황량한 풍경 속에 노란 민들레와 청보리가 반갑게 나타나고 안을 기웃거리고 싶게 만드는 소박한 티베트 사원들도 있었다. 그런데 일행 중 한 명이 걷는 내내 좀솜 게스트하우스의 일을 우리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과 불쾌한 감정, 그리고 그 이전 마을에서의 또 다른 경험들을 비교하느라 현재의 여정을 즐길 수 없었다. 카그베니에서 점심을 먹고 고지대의 묵티나루로 올라가는 가파른 오르막길에서도 그는 카그베니 식당의 불결함과 바가지 요금을 지적했다. 지구상에서도 보기 드문 광대한 황량함의 탄성을 지르게 되는 이 계곡들은 그의 트레킹 일기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토록 빼어난 절경을 그토록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지역은 세상에 많지 않다. 히말라야 설산들에 둘러싸여 100원의 향기로운 차를 마시는 것을 상상해보라. 어떤 찬사의 말로도 그 고마움과 감동을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의 트레킹은 무거운 배낭과 부정적인 기억들에 짓눌린 여정이었다. 그가 마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를 끌고 가고 있었다. 숨이 턱에 차는 가파른 길,
발바닥에 물집, 불편한 게스트하우스와 맛없는 음식의 경험 등을 다 포함하는 것이 트레킹이다. 좋은 것만 기대하면 트레킹은 불가능하다. 그가 계속 불평을 늘어놓자 일행들은 하나 둘 그와 거리를 두고 걷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트레킹 일정 내내 그는 외톨이가 되었다. 마음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분노를 느낄수록 현재를 사랑하기가 더 어렵다.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의 일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것에 의해 왜곡된 인식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대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영적 스승을 찾아와 말했다. 저는 언제나 화를 내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승이 말했다. 그대는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받은 오래된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약해진 것이다. 저는 작은 일들 외에는 큰 상처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먼 과거의 상처들이 지금의 나를 약하게 할 수 있죠? 스승이 옆에 놓여있는 작은 물병을 남자에게 주었다. 손을 앞으로 뻗어 이 물병을 들고 있어 보라. 무거운가? 아닙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10분 후 스승이 다시 물었다. 무거운가? 조금은 무겁지만 참을만 합니다. 시간이 흘러 스승은 다시 물었다. 지금은 어떤가? 매우 무겁습니다.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말했다. 문제는 물병의 무게가 아니라 그대가 그것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가 하는 거다. 과거의 상처나 기억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래 들고 있을수록 그것들은 그 물병처럼 그 무게를 더할 것이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잡는 것이 삶의 기술이다. 오래전에 놓아버려야만 하는 것들을 놓아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오는 자유는 무한한 비상이다. 자유는 과거와의 결별에서 온다. 뉴욕 어느 서점의 유리에 붙어 있던 작자 미상의 글귀 하나가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다. 나무 위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도 새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어느 날 우리는 생명이 넘쳐나고 빛과 소리와 색이 가득한 이 행성에 여행을 온다. 언제 다시 떠나야 할지는 알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삶이 우리의 기회이다. 상처에 대한 기억만 안고 이 세상과 작별하기는 아쉽지 않은가? 영적 교사 페마 초드로는 갑자기 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한다. 평소 사소한 일에 조바심치고 불평하던 그 여성은 자신이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위 사람들과 사물에 마음을 연다. 그동안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나무, 풀, 태양, 꽃, 새, 벌레들과 친해진다. 바람을 얼굴에 느끼고 온몸으로 비를 맞고 사람들을 껴안고 강아지와 달리기를 한다. 자신이 처음으로 살고 있다고 느낀다. 매일매일이 마지막 경험이었다. 죽음의 순간에는
진통제까지도 거부한다. 그 고통까지도 그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을 염려하며 내려다보는 가족과 친구들을 웃는 얼굴로 위로하며 숨을 거둔다. 내려놓을수록 자유롭고 자유로울수록 더 높이 날고 높이 날수록 더 많이 본다. 가는 실에라도 묶인 새는 날지 못한다. 새는 자유를 위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 자체가 자유이다. 다시 오지 않을 현재의 순간을 사랑하고 과거 분류하기를 멈추는 것. 그것이 바람을 가르며 나는 새의 모습이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도 날개를 펼치고 있는 한 바람이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새는 날갯깃에 닿는 그 바람을 좋아한다.